안녕하세요. 연구중심병원 연구 방법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단백질에 있어서 4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면체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RNA 시퀀싱 분석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온라인에도 참석을 하셨는데 잘 들리시죠? 네 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하겠는데요. 두 번째는 싱글셀 시퀀싱과 스페셜 지노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엑솜 시퀀싱과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 대해서 네 차례 이렇게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연구의 대상별로 여러 가지 시퀀싱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홀 지놈식, 그리고 두 번째는 홀 엑솜식, 그리고 타겟 엑솜식, 이렇게 DNA 서열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퀀싱 방법이 있고, RNA에 대해서는 홀 트랜스크립tom식, 그리고 타겟 RNA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 지놈의 경우에서는 30억 베이스 페어 전체 지놈을 다 분석하는 것이고, 홀 엑솜식은 지놈에서 유전자 부위 약 1%에 되는 그러한 영역만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겟티드 엑솜식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유전자 수십 개에서 수백 개를 선별하여서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홀 지놈식 같은 경우는 전체를 시퀀싱하는데, 이 시퀀싱 할 때 이 짧은 서열들을 조합해서 시퀀싱을 하고 거기로부터 변이를 발굴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퀀싱을 수행합니다. 한 영역당 약 30에서 60번, 30에서 60번 중복해서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 엑솜 같은 경우는 좀 더 뎁스를 더 높입니다. 그래서 50에서 한 200뎁스까지 200번 정도 좀 더 딥하게 읽어내고, 타겟티드 엑솜은 우리가 관심 영역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보기 때문에 100에서 한 1000뎁스 정도 아주 여러 번 읽어서 그로부터 변이들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홀 트랜스크립톰 RNA식인데요. RNA식은 RNA로부터 이러한 발현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고, 전체 유전자를 다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티드 같은 경우는 거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유전자들만 선별해가지고 발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NA 시퀀싱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전자로 보이는 mRNA를 추출해서 시퀀싱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mRNA는 뒤에 구조를 보면은 폴리 테일이 있죠. 그래서 폴리 테일을 가진 그러한 RNA만 선별해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RNA 시퀀싱이라고 하면은 이 mRNA를 시퀀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은 토탈 RNA 시퀀싱이 있습니다. 토탈 RNA라는 것은 mRNA 플러스 non-coding RNA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n-coding RNA는 라이보솜 RNA, tRNA, 스몰 RNA, non-coding RNA 이렇게 여러 코딩이 되지 않는, 프로틴 합성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수열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토탈 RNA 시퀀싱을 할 때는 이 라이보솜 RNA가 약 80에서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라이보솜 RNA가 포함되면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보솜 RNA는 다 제거하고 토탈 RNA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보솜 RNA 디리션 팁을 써서 그걸 제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거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숫자는 한 3% 정도 라이보솜 RNA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RNA 시퀀싱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RNA 시퀀싱 실험의 목적은 대부분 유전자 발현을 추정하는 겁니다. 시퀀싱을 해서 발현을 측정할 때 그 시퀀스가 여러 조각난 시퀀스 자체가 레퍼런스에 붙어서 카운팅을 해서 어느 정도 발현하는지를 측정하게 되고, 두 번째 목적은 스플라이싱을 디텍션하는 겁니다. 스플라이싱 디텍션의 목적이 있고, 드물지만 세 번째는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노블 징후로 이렇게 찾아내게 됩니다. RNA 시퀀싱의 리플리케이션을 해보면은 거의 99.9%의 코레이션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현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반복 실험을 해도 동일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이크로 어레이와 비교해 봐서는 좀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거의 또 동일하게 발현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유전자들은 또 약간의 발현 값이 차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왜 마이크로 어레이를 쓰지 않고 RNA-식을 굳이 쓰느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은 기존의 마이크로 어레이에 비해서 첫 번째 라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현값들의 그 범위가 그 차이가 굉장히 해상도 높게 넓게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외에도 노블한 스플라이싱 사이트를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RNA-식으로도 스페셜된 유전자로부터 뮤테이션을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탠드 스페시피하게도 발현값들을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진 퓨전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드문 그러한 미약하게 발현하는 그러한 레이어 스페시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어레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장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어레이의 단점은 뭐냐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디자인된 또 맞춤형 마이크로 어레이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RNA-식은 이런 마이크로 어레이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동시에 한 번 실험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NA-식을 이런 스위스 나이프 디크리노스를 가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다기능을 할 수 있다. 한 번 실험을 해서 공적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디크리노스 중에 굉장히 기능이 많은 거는 한 76가지 정도 분석합니다. 그래서 되게 요즘 논문들 보면 마이크로 어레이로 측정해서 그러한 연구를 하는 논문이 거의 없죠. 그래서 연구는 RNA-식으로 이런 RNA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NA-식의 그런 실험 과정을 보면은 조직으로부터 이러한 아니면 FFP로부터 mRNA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출을 해서 이것을 작은 플래그먼트 단위로 쪼개게 됩니다. 쪼개서 cRNA로 이런 컨버전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애플리케이션, 어댑트를 붙이고 애플리케이션을 해서 시퀀싱 머신으로부터 이런 수천에서 수억 개의 짧은 리드를 얻게 됩니다. 이 리드라는 것은 이런 ATPC로 구성된 진행 서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드를 레퍼런스 지놈에 이렇게 매핑을 하게 됩니다. 매핑을 해서 얼마나 많이 매핑이 되느냐에 따라서 발현값의 값을 얻어내고, 그리고 퓨전, 그리고 여러 가지 스플라이싱 사이트 섹션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분석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퀀싱은 여러 가지 시퀀싱 플랫폼 중에서 이러한 넥스티 500 아니면 하이식 2500 이런 중형 장비로 많이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하이식 X나 노바식은 대부분 홀지놈이나 뭐 그런 굉장히 많이 시퀀싱한 하이식 코스를 내기 때문에 이런 중간 정도의 적당한 분석 장비로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넥스트릭 같은 경우는, 넥스트릭 500 같은 경우는, 휴먼 RNA 시퀀싱 샘플, 한 3개에서 한 10개 정도까지, 동시에 시퀀싱이 됩니다. 이게, 래피드 모드가 있고, 시퀀싱 할 때, 하이 아웃풋 모드가 있습니다. 래피드는 굉장히 빨리 시퀀싱을 하고, 하이 아웃풋 모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생산량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의 어떤 목적에 따라 많이 시퀀싱하고 싶으면 하이 아웃풋 모드, 그리고 빨리 시퀀싱하고 싶으면 래피드 모드로 해서 시퀀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RNA를 추출한 다음에 이 RNA를 프레그먼트를 얻은 다음에 cDNA 합성을 해서 래피드 붙이고 시퀀싱하게 되면 이런 리드들을 찾게 됩니다. 리드는 주로 길이가 한 100에서 150 베이스 페어 정도. 굉장히 짧은 서열들이 되겠고, 이것이 한번 시퀀싱이 되면 한 샘플당 수억 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퀀싱 돼서 얻은 파일이 testQ 파일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수억 개의 리드가 이렇게 담겨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나 아니면 저희 센터나 이렇게 시퀀싱을 의뢰하면 이런 testQ 파일이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testQ에는 이런 짧은 리드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데이터의 퀄리티, 즉 에러율, 그 스코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러한 시퀀스에 대해서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퀄리티를 측정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게 되면은 뒤에 분석이 거의 의미가 없거나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시퀀싱에 대한 품질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이런 서열들에 대해서 레퍼런스에 매핑을 하게 되겠죠. 매핑을 해서 카운트 데이터를 얻어내요. 그런 과정에서 접근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스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레퍼런스 지놈에 매핑이 됩니다. 매핑이 되면 이런 카운트 데이터를 얻어내고, 이 카운트 데이터를 통해서 컨디션과 컨트롤 간의 차이, 아니면 그룹 간의 다른 차이를 이러한 시퀀셜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DG식이나 GR, 이런 분석 툴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리드를 얻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다 대부분 리드가 페어엔드 리드입니다. 이렇게 쌍으로 시퀀싱이 됩니다. 쌍으로 리드 1, 리드 2 이렇게 해서 같이 시퀀싱이 되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이게 이너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이너 디스턴스는 한 평균적으로 500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페어드로 이 데이터가 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페어드로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놈이 리피트 리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리피트 리전에게는 정확하게 매핑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지놈 컴플렉스 때문에 우리가 페어드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레퍼런스에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너 디스턴스의 분포를 보면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500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디자인하기 나름입니다.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고 멀게 할 수 있고, 오른쪽에 분포를 보시면 이너 디스턴스가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100 정도 되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핑된 상태에서 보면은 약간의 오차 정도 있고 거리를 두고 매핑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 엑손에 매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엑손과 엑손 사이에 이렇게 매핑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는 리드가 이렇게 달려서 매핑이 되게 됩니다. 달려서 매핑이 되고, 좀 더 복잡하고 이거는 이런 경우. 굉장히 다양하게 매핑 상태를 우리가 알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열들이 지문상에 매핑 됐을 때
얻어진 정보가 SAM 파일이라고 해서 시퀀스 얼라이먼트 맵 포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 미드가 있고 이 미드가 어느 크로모점에 어느 포지션에 매핑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핑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매핑이 되냐. 여기 딜리션이 있으면 딜리션도 이게 표시가 되고 인서션이 있으면 인서션이 표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베이스 페어, 각 베이스 페어마다 스코어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베이스가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 지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파일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서버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SAM 파일을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어떤 식으로 매핑됐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동상에 이렇게 엑선에 대부분 매핑이 되어 있죠. 지도들이 매핑이 되어 있고 이렇게 스플라이싱 돼가지고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IDV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지동 브라우저 뷰어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매핑 상태를 비주얼하게 볼 수가 있어.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했죠. 퀄리티 컨트롤, 즉 여기 보면은 A부터 E까지는 DNA 서열상에 DNA 그 짧은 리드들의 퀄리티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고 F부터 L까지는 매핑된 학습에 대한 퀄리티를 나타내요. 되게 복잡한데 그 중에 이게 좋냐 나쁘냐, 시퀀싱이 잘 됐냐 안 됐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어 RNA-C 같은 경우는 정션에 매핑된다 했어요. 엑선과 엑선 사이에 매핑이 되는데 거기는 스플라이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알려진 정션에 기존에 알려진 논이죠. 알려진 정션에 얼마나 많이 매핑됩니다. 그거를 보면은 매핑이 잘 됐느냐, 시퀀싱 상태가 좋냐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정션에 매핑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매핑 상태를 보면은 대부분은 엑손에 매핑돼야 되고 유전자의 엑손에 매핑돼야 되고 그리고 일부는 UTR에 매핑이 돼요. 나머지 인트론이나 아니면 인트론 말고 유전자 앞부분 그리고 유전자 뒷부분 그런데 굉장히 매핑이 많이 됐으면 이 서열은 인수가 하나 많았다 사실. 굉장히 발효값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FFP로 RNC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키트가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시퍼시를 하게 되는데 FFP 전용 키트를 안 쓰고 다른 키트를 쓰게 되면 굉장히 RNA가 깨져서 많이 건강을 나옵니다. 그럴 때는 보면은 인트론이나 이런 세제님 리전 그런 데 굉장히 많이 그럴 때는 다시 시퍼싱 해야 되는 불상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매핑 상태를 보면 우리가 시퍼싱이 잘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매핑을 해서 유전자 부위에 매핑된 리드 수를 카운팅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발현값을 알 수가 있겠죠. 어느 샘플에 어느 유전자가 얼마만큼 발현했느냐. 예를 들어서 유전자 C는 샘플 1에 42개, 42개, 59개, 42개 이렇게 해서 발현량을 어느 정도 카운팅 데이터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운팅 데이터로 직접적으로 샘플 간의 발현 차이를 비교한다는 것은 좀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샘플은 토탈 리드가 그러니까 시퀀시한 토탈 리드가 1000만 개 정도 되고 어떤 시선 샘플은 2000만 개. 그래서 발현값을 측정하면 아무래도 2000만 개 더 많이 생산된 그런 샘플이 발값이 높겠죠. 이 경우는
시퀀스 1보다 2가 한 2배 정도 발값이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시퀀스 2는 1보다 2배 정도 발값이 높여야 돼요. 그렇듯이 샘플마다 토탈 리드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은 수준으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같은 수준으로 고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유전자마다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은데, 길면 길수록 좀 더 많은 리드가 있기 때문에 발열값이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토탈 리드 수하고 유전자 길이에 따라 발열값을 고정을 하게 되면 어떤 실험이건 어떤 유전자건 동일한 단위로 우리가 발열값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위로서 RPKM을 쓰고 있습니다. RPKM은 우리가 어떤 실험이건 100만 리드가 있다고 했을 때 1kg 베이스 페어 안에 몇 개의 리드가 매핑합니다. 요거를 맞춰주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로부터나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이러한 단위 RPKM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거는 TPM 값입니다. 그래서 RPKM 혹은 TPM 이렇게 다른 값이 있으면 이거는 카운트를 고정한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TPM 값을 하는 이유가 이거는 각 카운트를 유전자 길이로 일단 레이소를 구합니다. 고정 진 랭스로 고정을 한 다음에 100만 리드에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값이 그렇게 고정을 해서 나온 값이라고. 그래서 샘플 간의 비교는 RPKM 아니면 TPM으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게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의 하나의 일종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이거는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이게 DET 분석할 때가 디퍼런셜 익스프레션 분석할 때 툴에서 자체적으로 고정을 해가지고 서로 발값을 비교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RNA-식의 장점은 뭐냐면은 유전자 단위가 아니고 유전자에는 여러 아이소폼들이 존재하죠.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아이소폼 단위로 발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소폼마다 발값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건 툴에서 분석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긴 하는데 일단 정션에 매핑된 리드 수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통계 알고리즘, EM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로 아이소폼 A에는 토탈 리드에 여기에 매핑된 리드의 몇 프로냐, 그리고 아이소폼 B에는 몇 프로냐 이런 프랙션을 가지고서 대략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션 리드를 가지고서 아이소폼 A에서 나왔는지 B에서 나왔는지 이거를 달아서 발값을 합니다. 그러면 진 단위가 아니고 이렇게 스탠스피트 단위로서 서로 패스 컨트롤끼리 서로 패스 컨트롤 간의 다른 차이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 단위가 아니고 스탠스피트 단위로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그러면 이건 하나의 예인데요. 라스 프로틴 원코진입니다. 그래서 날 A 유전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4개의 아이소폼이 있다고 한다면 유전자 단위로서 이렇게 발현 값을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컨디션 보니까 보시겠지만 아이소폼 단위고 이렇게 발현의 차이를 보면은 아이소폼에서 어떤 특정 아이소폼에서는 컨디션 1하고 2하고 이렇게 발현 값이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단위 혹은 트랜스크립트 단위로도 우리가 RNA-seq 데이터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발현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기하게 레귤레이션 되거나 다음 레귤레이션 되는 기술들이 어떤 기능을 하냐. 이거는 대부분 우리 최근에는 진셋 분석을 많이 하죠. 진셋 분석은 이 브로드인스에 나오는 여기서 개발된 진셋 어나리시스 툴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MCDB라고 있습니다. MCDB에는 여러 가지 펑션에 대한 아니면 패스에 대한 진셋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 스테이트나 아니면 프로세스에 관련된 그러한 진셋, 폴마크 진셋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진셋들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리 크리에이트 되는 진셋, 이문 관련해서 모아놓은 진셋들, 여러 가지 진셋을 통해서 여기 사이트에 가면은 분석 툴이 제공됩니다. 근데 이 분석 툴이 되게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웹베이스 분석 툴도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발현 데이터를 얻으면 DB 분석을 해서 콜드 체인지를 얻게 되죠. 컨디션과 컨트롤 간의 발현 타입, 콜드 체인지를 얻게 되고 여기 양의 값을 가진 것은 콜드 체인지 언레귤레이트 되는 그러한 유저고 이걸 밑에 있는 것은 다운 레귤레이트 되는 그러한 유저. 이거를 노트북에서 나중에 쭉 서핑한 다음에 여기 인풋에다가 넣고 서밋하면 여러 가지 진셋 결과, 분석 결과가 얻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유의한 진셋들이 얻어질 텐데 하나의 예를 보면은 윈스 베타 시그널 이런 테스트웨이의 진셋을 분석한 것이고 보면은 여기에 전체 유전자에서 이 테스트에 있는 그러한 유전자가 만약에 폴드 체인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인구치드 스코어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의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패스에 속한 유전자가 폴드 체인지가 굉장히 높다면 왼쪽에 이렇게 바가 굉장히 몰려 있고 폴드 체인지가 낮다 그러면 오른쪽에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이 경우는 폴드 체인지가 낮은 쪽으로 굉장히 몰려 있고 그래서 이제 인구치드 스코어는 마이너스로 굉장히 오른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값을 가져요. 이렇게 진셋 분석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온톨로지 분석이나 아니면 테스트웨이,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은 R 프로그램으로 많이 분석을 하는데 여기 웹베이스로도 우리가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되는 유전자를 여기 넣고 아니면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 유전자를 여기 넣고 서미션하면 여러 가지 테스트웨이 아니면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현 분석에 대한 거고 그리고 RNC로 퓨전 분석이 가능한데요. 여러 가지 대표적인 퓨전들이 있죠. 캔서에서 대표적으로는 BCR, ABL 퓨전, 1962번에 퓨전이 나와서 이거를 필라델피아 크로모점이라고 부르고 퓨전이 있으면 교대 자체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퓨전들 보면은 코스믹에 보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퓨전이 한 300여 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송에서 보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외에도 새로운 레어한 캔서에서 계속해서 퓨전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고 기존의 퓨전 기법으로는 하나의 퓨전은 QC나 아니면 RT-PCR로 확인하겠지만 전체 진에 대해서 퓨전을 하이스프로스로 이렇게 검출하려면 NGS가 적합하죠. 그래서 RNA-식으로 진 퓨전을 얻게 되고 DNA-상의 어떤 퓨전, 이거는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 퓨전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드가 페어드로 슈퍼싱이 된다 했죠. 그랬을 경우 리드 1이 유전자 1에 매칭되고 그리고 다른 리드 2가 다른 유전자
후에 매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많은 것들을 일단 선별을 합니다. 그런 퓨전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게 스페인이 됐으면 두 번째는 이 한 가닥 리드에서 이렇게 스플릿 해가지고 매핑이 되는 거를 찾아냅니다. 이거를 스플릿 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잘려서 좀 매핑이 돼서 이렇게 한쪽에는 리드 1에 한쪽에는 리드 2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스탠딩 리드가 많은 것 그리고 스플릿 리드가 많은 거를 우리가 퓨전진으로 셀렉션하게 됩니다. 이러면 한 샘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퍼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도 고려해야 될 게 오픈 리딩 플레인입니다. 이게 오픈 리딩 플레인이 아니면 이게 적절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오픈 리딩 플레인으로 이게 잘 됩니다. 이거를 봐야 되고 그리고 스탠드 방향성이 일치해야 돼요. 이게 한쪽으로 방향성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스탠드 방향성 그리고 ORS 그리고 스탠딩 카운트 이렇게 스탠딩 카운트가 굉장히 좀 많아야 되고 풀 때는 카운트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캔디데이트를 출근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생거나 PCR로 검증이 있고 대부분의 논문들은 그냥 검증 결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은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고 다음은 올플 스플라싱을 많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휴먼 같은 경우는 거의 60% 이상이 스플라이싱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캔서에서는 이 스플라이싱에 관련되는 그러한 팩터들, 여러 팩터들이 업되거나 아니면은 다운되거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스플라이싱 같은 경우 맷 유전자입니다. 맷 유전자 보면은 엑손 14번에 스플라이싱이 있으면은 지금 엑손 14번에 타르신 레지드에가 발현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런 캔서의 프롤리페이션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잘 알려진 게 CD19 여기에 엑손 2가 스플라이싱이 되면은 T셀이 안티젠 유지하는 것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스플라이싱이 다양한 질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스플라이싱을 기술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세미 플롯을 가지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핑되는 리드 수가 정션에 매핑되는 리드 수가 운동노이즈입니다. 그쪽으로 운동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디텍션에서는 이렇게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에 스크린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스타일 밸류를 어떻게 되는데요. 이 스타일 밸류라는 거는 이 특정 엑손에 리드가 얼마나 인클루전 됐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샘플 1과 샘플 2가 있다면 샘플 2가 샘플 1에 비해서 얼마나 이 엑손에 리드가 인클루전 됐느냐 비율을 가지고서 우리가 스플라이싱 된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차이가 0이겠죠. 그리고 이 델타 사이가 마이너스 10 아니면 10 이상 되는 것이 정말로 이런 스플라이싱 된 엑손 스키핑이 일어나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엑손 14번의 스키핑 같은 경우는 스키핑 되는 그런 엑손의 부위에 보면은 뮤테이션이 많이 나요. 뮤테이션이 나서 이것이 스플라이싱의 원인이 되고 그다음 세세미 플러스로 그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코스로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마우스의 컷 디벨롭먼트
셀프1이라는 그러한 유전자가 관련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초기에는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양한 그 유전자의 스플라이싱에 관여하고 있는데 셀프1에 영향을 받는 TMET2 유전자의 경우는 엑손 3의 엑소 스키핑이랍니다. 지금 그 초기에는 이 엑손 3의 인클루전이 있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가에 따라서 그 엑손 3가 인클루전이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의 값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제 타임 코스로도 우리가 그런 엑손 스키핑, 스플라이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플라이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했던 한 3가지 정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크론 디지즈입니다. 크론 디지즈 보시면은 이 크론 디지즈의 그 초기 아니면은 프로그레션 과정에서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고 이것에 대한 치료 타겟이 있나 이런 그 목적으로 이 연구가 시작됐고 13명의 환자에 대해서 염증이 있는 인플레임드 루트가 그리고 염증이 없는 넌 인플레임드 루트가 그리고 노말, 티슈 이렇게 3개 부위에 한 환자의 3개 부위를 서로 비교해서 다른 차이가 나는 그런 유전자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페어드로 분석했을 때 약 95개의 유전자, 업되거나 다운되는 유전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PCL을 해보면은 샘플 분산에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흉맵을 보더라도 이런 인플레임드, 넌 인플레임드, 헬시 분산의 유전자 발현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에 대해서 패스웨이 분석을 해서 보면은 인플레임드의 행복화염 그리고 이균에서 관련한 그러한 패스웨이가 굉장히 유리하게 이렇게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T 헬퍼셀 그러한 유전자들 인플레임드에 굉장히 유전자 발현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행복화인 경우도 보면 대부분의 유전자들이 인플레임드에서 없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굉장히 폴체인지가 4% 나온 것이 CXCL1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MMP2에도 이런 유전자가 되겠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펑션 스터디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도 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CXCL1이 인플레임드에서 굉장히 높게 발현하고 그리고 펑션 스터디를 했을 때 에피세리얼 데미지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겟을 가져온 연구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브리안 캔서에 대한 건데요. 오브리안 캔서 치료에 있어서 네오 오리건 케모테라피를 하는데 이 네오 오리건 케모테라피 전 후를 비교해서 이런 튜머 이면 마이크로 인강물도 이면의 튜머 주변의 이면 셀들의 어떤 분포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런 것을 관찰해서 우리가 어떤 치료 전략을 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기 합니다. 그래서 프리넥 그리고 포스피넥 이 쌍으로 해서 147명의 환자를 IHC를 수행했고 그리고 튜머 인트레이팅 리코사이트 힐 카운트도 했고 그리고 폴 트랜스퍼 그리고 타겟 시퀀싱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러한 모레큘라 프로파일이 어떻게 프리넥과 포스트넥이 달라지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IHC PDL1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리에서 낮은 환자들이 많은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25.6% 정도가 포스트 넥에서
굉장히 높아짐을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 같은 경우도 포스트에서 17.1% 정도 높게, 물론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포션이 포스트 내에서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서 진스텝 분석을 통해서 그냥 총알 스코어 그리고 이든 스코어를 비교해 본 결과 스틸에 비해서 포스트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umor 주변에 그러한 이든 셀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에서. 그리고 사이클리틱 스코어도 유리하게 포스트에서 높아지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프리와 포스트에서 발현 차이를 비교해서 피력에 유의한 유전자, 발현 차이를 보는 유의한 유전자를 얻고 그것의 펑션, 진세 분석을 해보면 이런 잭스의 시그널 패스웨이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T셀에 관련된 CD28 스티뮬레이션이 굉장히 포스트에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애우가 별로 좀 네거티브 상황한 게 아니라 T렉 셀들의 시그널들이 포스트에서 좀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보면은 대부분 T이 높고 PDL1이 포스트에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안 좋은 거는 T렉셀도 같이 좀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치료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나 그런 결론을 얻고 있고 이후에도 이뮤테라피를 통해서 포스트네 이런 거에 대해서 싱글셀 분석도 해보고 있고 계속 이런 연구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렉탈 센서입니다. 대장암 분석인데요. 사실은 이 데이터 코스는 이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페이션트 드라이브 셀도 우리가 만들어서 시퍼싱 했고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를 가지고 어떤 다른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연구를 또 데이터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게 영 페이션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영 페이션트는 올드에 비해서 배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원인되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타겟이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한 것이고 이것은 사실 대학원생이 인포메틱스를 전혀 모르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생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면서 직접 대학원생이 연구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총 49명의 코렉탈 캔서 환자고 코엑송 그리고 RMC를 동시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TCJ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594명의 데이터를 그래서 결과의 밸리데이션을 했고 그리고 패션 드라이브 셀 4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밸리데이션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튜머에서 영과 올드 간의 차이나는 유전자 선별했고 또 동시에 노멀에서도 영과 올드의 차이나는 유전자를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지와 관련된 유전자를 선별한 결과 24개의 유전자가 그래서 발현 차이를 이렇게 올드와 영 간에 보이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인체되는 테스트를 보니까 탑으로 나온 게 PDGF 리셉터 관련된 시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랫 드라이브 그로스 팩터 관련된 그러한 유전자들이 테스트에 있고 그 중에서 PDGFR 알파 이 유전자가 굉장히 영하고 올드 간의 발현 차이를 유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지와의 콜레션을 보면은
실제로 이 PD, GFR 알파가 당연히 높아지는구나. 그래서 이 샘플의 그 여러 서브셋, 그러니까 이 모레큘러 서브셋별로 네 가지로 분리되는데 이 모레큘러 서브셋 간에 각각의 봐도 에이징과 스플레이션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로 밸리데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화수로 GFR 알파가 이렇게 높게 발현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모레큘러 서브타입 보면은 이 중에서 메센키말 타입, 모레큘러 서브타입 4가 0에서 좀 더 많은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안에서 보면은 영화는 그러한 샘플에서 PDGFR 알파가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고 이거에 대한 밸리데이션 실험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RT-PCR 가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건 이제 페이션트 달셀에서 해보시고, 웨스턴 블러드를 봐도 여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셀 바이오빌리티를 보면은 이런 PDC에서 보면은 올드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PDC에서 굉장히 PDGFR 알파가 유일하게 리드시되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PDGFR 알파의 타겟 스탠디드로부터 레브라스테닙의 어떤 드럭 센시티비티를 보면은 0과 올드 간에 보면은 IC50 간에 굉장히 유리하게 차이가 있네요. 즉 0에서 굉장히 센시티브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슈퍼를 추가를 했고, 또 여기 있고, 그래서 오늘 RNC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RNC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분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케이스들을 좀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RNC 분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연구자들께서는 저희 팀과 한번 같이 수업을 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